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원에서 준비한 Big Questions in Medicine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의학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석승혁입니다. 의학 분야의 빅 퀘스천을 비전공자에게 쉽게 전달하고 이질적 아이디어의 색다른 결합을 유도해서 저희가 혁신 분위기를 창출해 보고자 지난 6월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흔쾌히 강연 요청을 수락해 주신 권준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빅 퀘스천스 인 메디신 토크를 열어주실 분은 방금 소개드린 전 인간행동의학연구소 소장이셨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 교실 자연대 뇌인지과학과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계신 권준수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실 제목은 정신병 예방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십니다. 강연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강연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준수 교수님을 큰 박수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초청해 주신 전주용 부원장님 그리고 석승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이 빅 퀘스천 인 메디신 의학에서 아주 큰 문제 주제 그런 거를 요청을 했을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신과에서 어떤 게 빅 퀘스천인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한 30년 이상 연구를 해온 그런 걸 쭉 보면 결국 정신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준비를 해서 40분 만에 제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하려니까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고 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빨리 해볼 테니까요. 슬라이드는 한 40여 장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4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분당 서현역, 신림역, 또 임세훈 교수 사망이라든지 진주의 안인덕 진주 아파트 사건 이런 걸 보면 일종의 정신병, 조현병이 굉장히 큰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거 조현병, 정신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않아서 재발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 잘 지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정신병을 예방할 수 있는가? 지금 의학이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다 가잖아요.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모든 게 조기 발견 또는 예방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코스트 이펙티브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신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예방을 하고 미리 알아보자 이런 겁니다. 근데 한국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2021년에 조사한 걸 보면 평생 유병률 25% 정도입니다. 물론 이건 알코올리즘, 니코틴 중독을 합친 건데 이 이야기는 4명 중에 1명은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기에 지금 4명 중에 1명은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한 번은 앓는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러다가 1년 유병률이 11.9%면 12%니까 지난 1년 동안
성인 8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그럼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거의 한 470만 명 정도 지난 1년 사이에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고요. 더더군다나 문제가 자살입니다. 자살은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망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자살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고요.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10만 명당 약 한 25명 정도,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합니다.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로 따지면 40초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1분이 지나기 전에 전 세계에서 한 명 이상 자살하는 거죠. 굉장히 문제죠. 그러면 정신질환이라는 게 과연 마음의 병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정신질환, 정신마음, 의지력의 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어떻게 극복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부모 양육의 문제, 어릴 때 부모의 양육에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에 걸린가? 기가 약하다, 귀신이 드는 병, 뭐 이상하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정신질환자를 이런 책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배에 태워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바닷물에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이 뭐 마귀가 들어왔다든지 뭐 이상한 이런 생각 때문에 멀리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요양원, 에이사일럼이라고 하는 이런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시면 뭐 굿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굿을 많이 하죠.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이 이제 좋아져 가지고 외박을 나갑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가서 몰래 굿을 하고 와요.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죠. 이런 거 보면 이게 뭐 트랭킬라이즈 체험, 여기 앉아서 꼼짝 못하죠. 그렇게 해서 조용하게 시킵니다. 이런 이제 좀 무지의 소산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뇌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눈 위쪽으로 해가지고 전두엽을 손상시킵니다. 심지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고 미국에서는 거의 4만여 명 이상 이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정신질환, 정신현상, 어떤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 우울하다, 뭐 행동의 문제, 충동적이고 과격하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은 겉으로 보이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지기능의 문제가 있고 뇌의 어떤 연결성의 문제, 신경세포의 연결의 문제, 또 뉴런, 신경세포의 문제, 더 나아가서 세포의 어떤 단백질, 또 유전, 이런 게 밑에 다 연결돼 있죠. 결국은 좀 유전적인 영향이 꽤 많이 있을 거다. 모든 병이 유전적인 영향이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생물학적인 이상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알아야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치료할 수가 있죠. 정신질환은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다른 질환은 원인에 의한 진단을 하죠. 근데 정신질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걸 보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 뇌의 어떤 변화, 이런 원인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정신질환의 예방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정신질환의 진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진단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면 우울증이라고 하자. 뭐 어떤 게 있으면 조현병이라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진단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정신과 의사는 어떤 환자분을 보고 저 사람은 별로 우울하지 않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울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달라지겠죠, 진단이.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지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객관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우울증 진단과 한국에서의 우울증 진단이 같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약간 내향적인 사회, 지금은 조금 더 외향적인 사회로 젊은 사람들에 의식하지만 전반적인 평균이 내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 말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고 이러면 좀 저 사람이 과묵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가면 저 사람 좀 우울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르죠. 그 감정의 평균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진단의 문제가 있고요. 예방을 하려면 진단하기 전 고위험군, 정국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너 정신병의 정국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단은 우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진단의 기준을 마련하지만 이 앞쪽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위험군 중에 100%가 정신병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부만 정신병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정신병으로 가는 환자는 아니죠. 그 사람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인터벤션이 들어가죠. 예방을 할 거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사람, 환자는 아니지만 그때 이 어떤 사람이 정신병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 지표를 알면 그거를 지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효과적인가? 방법이 없는데 알아봤자 예방을 못하는 거죠. 이런 전제 조건을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신질환은 이런 진단 기준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진단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상학적인 진단이다. 그래서 주관적인 요소를 100% 객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객관적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객관적이지 않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정상이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초발 정신병은 우리가 처음에 이 사람이 조현병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나면 이게 양극성 장애이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30%가 바뀝니다. 정상이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죠.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조현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약 1년 후에 30% 진단이 바뀌는 거, 원인이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원인을 잘 알면 그 원인을 어떤 식으로든 좀 치료를 하면 되는데 잘 모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관련을 할 거다 해서 유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를 찾아보니까 몇백 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헌팅턴 디지즈 이런 것처럼 정신 현상이 나타나고 신경 현상이 나타나는데 유전자가 어떤 특정 유전자의 문제다. 그러면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겠죠. 정신질환을 찾아봤더니 유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전자 하나는 마이너 이펙트입니다. 이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어떤 정신병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게 또 유전자끼리의 영향이 아니고 환경과의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유전자끼리 영향을 서로 인터랙션을 하고 그게
또 환경과 인터랙션을 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생들은 아마 제 강의를 들었을 때 이야기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컴플렉스 제네틱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복잡한 유전 질환. 이게 많은 유전자들의 마인 이펙트와 이 유전자의 많은 유전자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게 나타난다.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하고 찾아내겠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조현병의 예시를 제가 들겠습니다. 영국의 루이스 웨인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는 고양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괜찮을 때는 고양이를 정상적인 고양이를 그린데 정상이 나빠지면 점점점 추상화가 됩니다. 이게 깨지죠. 소위 말하는 통합적인 이런 이 모양이 깨져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죠. 많은 예술가들이 정신병을 앓았죠. 그 작품들을 보면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오래전에. 여러분들 이 이메일의 내용이 뭐죠?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문장이 깨져 있습니다. 문장이 로지컬하지 않죠. 그죠?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 뇌에 신경세포의 연결이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잘 연결이 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 그 사고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게 좀 루즈하고 깨져 있고 딴 데로 연결이 신경세포 연결이 돼 있으니까 생각이 옆으로 자꾸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 과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신분열병이라고 옛날에 했던 정신병이 우리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조현병이라고 바꿨습니다. 조현병은 튜닝, 현이죠, 현. 현이라는 것은 현악기의 줄을 이야기합니다. 그 줄이 신경세포라고 비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는, 튜닝하는 게 문제가 있다. 적절히 신경세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에 문제가 있다. 시냅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영어로 attunement disorder, 스키조프레니아가 일본 사람들이 정신분열병이라고 했는데 이 정신분열병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까무러집니다. 정신이 분열된 병이야. 어떡하지? 이렇게 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스티그마, 낙인을 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현병이라고 바꿨고요.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 바꿨는데 지금 조현병 환자분들이 더 지금 사고를 쳐서 오히려 정신분열병일 때보다 조현병이 더 낙인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분열된 게 아니고요. 이런 기타나 현악기의 줄이 조절이 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조현이라는 단어는 사명대사의 휴정, 서산대사죠. 휴정의 선과 기관이라는 책에 조현긴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던 그런 거죠. 조현긴완, 모름지기 인간이 수련을 할 때는, 마음을 닦을 때는 너무 긴장돼도 안 되고, 긴장, 타이트닝이죠. 완, 루즈, 너무 늘어져도 안 된다. 적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현이라는 단어를 따와서 조현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 신경세포에 지금 보면 이게 백질의 연결을 볼 수 있는 확산 영상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좀 루즈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했었고요. 이걸 저희가 이제 란셋에 Renaming Schizophrenia in South Korea라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지금도 서양에서도 스키조프레니아를 바꿔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논란을 빚고 있죠. 오늘 제 발표의 상당 부분이 이 슬라이드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정신병의 예방이라든지 정신병의 코스를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간에 보시면 이거는 나이입니다. X축은 10세, 15세, 20세. 정신병은 물론 어린아이한테 뭐 ADHD나 자폐증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중년층의 우울증이라든지 노인이 돼서 치매 이런 것도 있지만 대개 이제 10대 후반, 20대, 30대에 오는 것은 정신병입니다. 이 정신병은 초기에는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불안, 우울 이런 거는 뭐 누구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죠. 불안, 우울이 나타나다가 약간 뭐 사회생활을 좀 안 한다든지 혼자 지내기 좋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쭉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환청이나 이런 게 좀 나타나고 망상이나 뭐 이런 게 확 나타납니다. 그러면 병원 안 갈 수가 없죠. 그럼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치료를 안 하면 재발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거는 진단을 하고 난 다음부터 치료를 하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단 전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미국이면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겠죠.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국내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국이 이런 시기, 요런 시기 임상적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이걸 클리니컬 하이리스크. 요 시기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앞으로 정신병이 될 건가 하는 어떤 마커가 있으면 그걸 검사를 해서 찾아내고 어떤 처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전국이 이 시기에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예방이 가능하죠. MRI를 봤더니만 정상인 MRI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첫발병 환자를 봤더니 벤트리클이죠. 이게 조금 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주위에 실질, 뇌 조직이 조금 위축이 와 있다는 거죠. 위축이 오기 때문에 이게 커져 있습니다. 5년 후에 봤더니 더 커져 있죠. 10년 후에 봤더니 거의 이게 20년, 30년이 지나면 거의 치매 수준으로 뇌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현병을 조기 치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받아야지 이런 일종의 신경퇴행이죠. 뉴로 디제너러티브 체인지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고 예방을 하자.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시기를 보면 약간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쭉 오다가 여기가 정신병을 진단하는 정상의 약간 역치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다가 치료를 예방을 하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 점점 했다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더 심한 게 유지가 되고 치료를 발병 후에 받으면 좋아지는 거죠. 코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시기에 빨리 찾아내서 예방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전국이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들어봤는데 17세 여학생입니다. 성적이 떨어진다. 중고등학생이 성적이 떨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성적이 떨어지고요. 일주일에 2-3번씩 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고 자기를 좀 수군대는 느낌. 그리고 자기를 주위 사람들이 비웃는 느낌. 뭐 이런 겁니다. 약간씩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의 서울청년클리닉, 서울유스클리닉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코호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쭉 팔로우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어떤 처치를 하고 또 이 만약에 병이 생겼다면은 그걸 또 재발을 막고 뭐 치료하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주로 했었습니다. 이런 환자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를 보면 정말 상당히 참 어려운 경우입니다. 남자 23세가 저희 클리닉에 왔습니다. 왔는데 부모 두 분이 다 조현병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큰아버지도 조현병입니다. 그리고 더 큰 첫째는 아들이 우울증이 있고요. 알코올리즘. 이런 경우인데 이 친구는 현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친구 관계가 약간 관심이었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로 왔는데 그 정상인이죠. 하지만 유전적으로 패밀리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클리니컬 하이 리스크가 아니고 유전적인 고위험군입니다. 유전적으로 굉장히 하이 리스크죠. 그래서 저희가 팔로우를 쭉 했는데 8년 정도 팔로우를 쭉 했는데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해망상, 관계망상.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임상적 고위험. 여기에서 요 사이는 임상적 고위험군의 어떤 그런 증상이고요. 요걸 넘었으면 이제 질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권유를 했는데 이 친구는 치료를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9년째 정신병으로 발병을 한 겁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경우죠. 예방을 할 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치료를 거부한 거죠. 뇌는 1.3 내지 1.5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체중이 2.5%지만 에너지는 20%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하시면 되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1000억 개 신경세포와 1000조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기관이죠. 초파리에 2500개 정도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전자음 배경으로 지금은 이제 이게 가능해지죠. 어떤 쥐의 어떤 그 신경세포를 보면 여기 보입니다. 신경세포의 바디고요. 여기 축색 돌기로 이렇게 있습니다. 카할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전자음미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신경세포 우리 뇌의 콜텍스를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로 현미경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본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카할이 노벨상을 받았죠. 그런데 뇌를 봐야 되는데 뇌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970년, 80년이 되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개골이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바이옵시를 할 수도 없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인 소위 말하는 뇌영상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의 뇌를 볼 수밖에 없는데 죽은 사람의 뇌는 이미 변화가 와 있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RI 같은 뇌영상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뇌영상술은 뭐 굉장히 많죠. PET, fMRI, 그 다음에 DTI, 디퓨전 이미징, 또 뇌파를 매핑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직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뇌영상술을 통해서 뇌 변화를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거는 슬라이드가 조금 엉뚱한 슬라이드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뇌가 뭐 그냥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 이런 게 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고위중추 기능 또는 철학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게 다 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본 연구인데 사랑에 빠져 있는 남녀가 이게 뇌에 어떤 변화가 올까 옵니다. 도파민의 분비가 주로 되는 리워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뇌에 보상회로 여기 도파민이 주로 관련되는데 도파민 관련해서 이쪽이 액티베이션 활성화됩니다. 저희가 사랑에 빠진 남자를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고 지인을 보여주고 좋아하는 스타를 보여주고 fMRI를 찍었는데 다릅니다. 예, 제가 봤더니 이쪽 부위 소위 말하는 인슐라는 스타 사진을 보든지 여자친구 사진을 보든지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활성화되는데 이 부위 복척피계 영역이라고 VTA라는 부위가 도파민 신경회로에 바디가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거는 중독이죠. 그러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중독은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이 자꾸 먹고 싶고 마약, 지금 마약이 굉장히 문제죠. 우리나라 정말 마약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콩깍지가 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기 사랑에 빠진 상대방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계속 봐도 또 보고 싶고 완전히 도파민 관련 마약 중독과 똑같은 거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뇌영상술을 통해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고위험군은 쭉 팔로우를 했더니 1년에 변화가 정신병원으로 가는 게 20%, 2년 동안 30%, 3년이 지나니까 한 35%가 정신병원으로 발병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메타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발병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데이터인데 봤더니 비슷하고요. 좋아지는 거 봤더니 완치율 100명을 봤더니 한 반 정도는 2년 내로 좋아지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인구 중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는데 봤더니 검사를 했더니 고위험군으로 판별을 하고 이 사람들을 쭉 팔로우를 했더니 일부는 좋아지고 일부는 정신병으로 옮겨가고 일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계속 그런 고위험군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쭉 해서 봤더니 뇌영상술입니다. MRI 같은 걸 찍어서 봤더니 이거는 콜텍스의 피질의 두께를 본 겁니다. 우리 뇌 피질의 두께는 2 내지 2.5mm 정도 됩니다. 그 두께가 얇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조현병과 정상인은 이런 부위들이 조현병에서 얇아져 있습니다. 전두엽의 안쪽 부위, 척두엽 부위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고위험군을 봤더니 역시 비슷한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피질이 얇아져 있는데 그 정도가 적죠. 색깔이 다르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콜텍스의 자이리피케이션, 서커스와 자이러스가 있죠. 자이리피케이션이 그 정도를 봤더니 이 내측 부위에 인덱스를 봤더니 이게 자이리피케이션이 좀 덜 돼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뇌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백질의 연결성을 본 거죠.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라고 백질의 연결성을 봤더니 시상과 전두엽, 시상과 두정엽 이런 연결을 봤더니 이쪽은 연결성이 올라가 있고 차례대로 고위험군과 정신병, 이쪽 전두엽을 봤더니 전두엽 쪽은 떨어져 있습니다. 연결성이.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죠. 또 기능적으로 봤더니 fMRI나 MEG 뭐 이런 것 봤더니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환자군은 좀 더 많이 문제가 생기고 고위험군은 그 정도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것과 기능과 상관관계가 있고 이거는 뭐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의 북유럽의 굉장히 큰 네이플즈라고 컨소시엄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대상자를 연구를 했는데 봤더니 고위험군은 매년 지나면서 조금씩 두께가 얇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봤더니 전두엽 쪽은 금방 정신병으로 넘어간 군은 많이 1년에 많이 줄어들고 콜텍스의 스니닝이 오죠. 줄어들고 조금 시간을 두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천천히 줄어들고 나머지 고위험군이지만 정신병을 가지 않는 군은 별로 그렇게 여기 컨트롤입니다. 컨트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벤트리클이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는 고위험군 상태에서 분명히 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걸 그냥 두면은 조금씩 뇌가 디제너레이션을 퇴행을 앓는다는 거죠. 저희가 최근에 한두 달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MRI를 가지고 뇌의 질감을 분석을 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MRI를 가지고 뇌를 찍어서 뇌의 어떤 질감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런 거 만지면 뭐 이게 어떻다 매끌매끌하다 뭐 이런 질감이죠. 울퉁불퉁하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연구를 텍스처 분석을 했습니다. 봤는데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과 어떤 정상의 코릴레이션이 있고요. 굉장히 높죠. 코릴레이션이. 그래 이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상이 생기는데 그게 아직까지 어떤 게 이상이 먼저 나오느냐, 어떤 부위의 볼륨, 부피가 줄어드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피질의 어떤 두께가 얇아지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그 얇아지기 전에 텍스처가 변화가 오는 건가. 이런데 다른 변화가 오기 전에 텍스처 변화가 미리 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텍스처를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초기에 우리가 뭔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잡지에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뇌 영상술을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정신병으로 넘어가는가를 연구를 외국에서도 많이 합니다. 스포트 벡터 머신 이런 걸 통해서 했더니 이 경우는 이거 독일 연구인데 정확률이 82%입니다. 상당히 높죠. 저희들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프리딕션하는 예측을 하는 걸 만들었는데 저희는 MRI는 이용하지 않고요. MRI를 이용하면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인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넣고 봤더니 뭐 2년 내로 정신병에 넘어갈 사람이 너는 30%다. 일종의 계산기입니다. Personalized Risk Calculator. 이거를 만든 겁니다. 계산기를. 치매가 될 확률이 몇 %인가? 이게 과거 이슈가 됐죠. 또 어떤 사람 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자기는 브레스트 캔서, 뇌가 아니고 유방암이 자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리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거나 비슷한 거죠. 당신 앞으로 2년 내로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90%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정확하다면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이제 했고요. MRI 같은 걸 더 추가하면 더 좋은 아마 정확성을 가지고 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걸 연구하려면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냥 저희는 한 200명 정도, 200명 이걸로는 되질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컨소시엄이 이니그마입니다. 이 앞자를 따가지고 이니그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암호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암호를 푸는 사람이 앨런 튜링이죠.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생각한 콜로서스라는 기기를 통해서 역으로 암호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이 승리를 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어려웠죠. 이 이니그마, 수수께끼를 풀어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이니그마, 이미징과 유전을 다 같이 연구를 해서 전 세계에 컨소시엄을 형성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저희 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몇천, 심지어는 몇만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면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최근에 미국 NIMH에서 프로넷이라는 대규모 스터디를 했고요. 이걸 쭉 데이터를 모으고 그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떤 부위의 문제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이게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뇌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휴먼 커넥톰 프로젝트라는 게 커넥톰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죠. 시냅스로. 그게 문제인 거죠. 신경세포의 어떤 부위의 문제라기보다 연결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이 뇌 중에 서로 이 서킷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피질과 시상과 손의 연결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세리브랄 살라모 세리벨룸 시스템의 어떤 이런 정신병의 바이오마커로서의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걸 하려면 콜텍스도 이거를 나눠야 됩니다.
어떤 부위인가, 소위 말하는 영어로 세그멘테이션, 파슬레이션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상도 나눠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소원에도 나눠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MRI를 가지고 이걸 나누는 작업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 이런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치료를 해야 되죠. 찾아내서. 정신과 치료는 약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뇌 이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약물 이외의 방법인 전기충격요법. 이 굉장히 좀 비인도적인 치료로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영화나 이런 데 약간 이렇게 나쁘게 이게 나오긴 하지만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고, 지금은 이제 마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뭐 비인간적인 그런 거는 없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된 게 뉴로모듈레이션 신경조절 수술입니다. 뭐 여러 가지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TMS, 그 다음에 전기를 약한 전류를 흘려주는 TDCS, 그 다음에 신부내자극술, 파킨슨 환자 신경외과에서 일렉트로드 전극을 뇌에 넣죠. 마찬가지입니다. 전극을 그게 넣어서 여기서 배터리를 연결해서 뭐 하는 이런 DBS라든지 이런 뉴로모듈레이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사이코소셜이라고 하죠. 정신사회적인 방법. 인지행동 치료, 그 다음에 수면을 잘 취한다, 명상, 운동, 이런 게 굉장히 뇌를 건강하게 만들죠. 이런 방법, 크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지켜야 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면 정신병으로 넘어갈 사람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명상, 마인드풀니스 이런 게 요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스트레스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고요. 집중력도 높이고 그러죠. 저희도 이런 명상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이 피질이 두꺼워집니다. 명상을 한 사람은 대뇌 피질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꺼워진다는 것은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많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건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고요. 저희는 템플스테이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연구인데, 템플스테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템플에 가서 스테이하는 겁니다. 템플스테이를 떨어지게 하면은 일반 명사가 됩니다. 템플에 가서 스테이하는 거고요. 이걸 붙이면은 고유 명사가 돼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라는 패키지를 보면 뭐 다양하지만 그걸 저희가 이제 표준화를 해서 명상도 있고요. 그게 그다음에 108배 이런 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했더니 역시 다릅니다. 템플스테이 전과 후가 MRI로 찍었더니 달라졌고요. 백질다발 연결성도 증가를 했고 회복 탄력성도 증가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연구를 발표를 했죠. 이 한국적인 어떤 마음 수련 방법이죠. 불교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한국적인 불교 색채가 많이 탈색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오메가3입니다. 여러분들 오메가3는 이게 신경세포막이 존재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겁니다. 신경세포. 우리가 합성이 불가능해요. 동물에서. 그래서 외부에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정신질환이나 뇌에 좋아질까? 치매를 예방할까? 굉장히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팀이 연구를 했는데 고위험군 81명을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12주 동안 주고 연구를 했더니 오메가3군은 정신병으로 넘어가는 게 5% 정도입니다. 근데 플라세보군은 27%예요.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오메가3를 먹으니까 넘어가질 않아요. 정신병이 안 걸려. 그래서 굉장히 흥분이 됐죠. 이쪽 연구를 하고 정신병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다시 연구를 했어요. 호주 팀이. 호주가 이런 컨소시엄이 많이 되어 있는데 했더니 12개월간
오메가3를 했더니 실패를 했어요. 오메가3군이 넘어가는 게 11.5%, 플라세보가 11.2%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페일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이 연구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오메가3는 굉장히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메타 분석에 의하면 많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뇌 신경세포의 세포막을 이루는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걸로 일단 되어 있고요. 아마 앞으로 연구도 이 메타 분석을 하는 페이퍼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병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경과는 일반적으로 자꾸 재발하고 이럴수록 조금씩 나빠진다. 정신병 발병 이전에 고위험 상태에서 과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그러면 고위험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렇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런 발병을 이 사람들 중에 정신병으로 발병하는 사람들의 생물학적인 마커를 찾아야 된다. 넘어가는 사람과 안 넘어가는 사람. 마커를 찾으면 그 마커를 통해서 미리 좀 예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방은 인지행동 치료도 되고 비약물적인 치료는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훈련을 평소에 해야 되죠. 그리고 오메가3 또는 뭐 제가 그렇다고 오메가3 하는 회사에 뭐 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COI가 없기 때문에 또 아주 심하면은 항우울제도 쓰고 항정신병 약물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한 것을 한국에서 이런 걸 통해서 2021년도에 저희가 책을 제가 대표자로서 냈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케이스 이런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 예방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요건은 정신질환의 진단을 믿을 수가 있는가, 고위험군을 어떻게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문제죠. 전국위에 생물학적인 지표가 있을까, 그 지표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넘어가는가를 찾을 수 있는 지표는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다면 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정신질환의 예방이 가능할까 하는 우리 퀘스천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쉽지 않는가? 뇌는 굉장히 개인에 따른 변화 이게 심합니다. 그 우리가 개인을 특정할 때는 소위 말하는 지문, 개인의 지문이 개인마다 다 다르죠. 핑거프린트.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설커스, 자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뇌가 발달할 때 다 개인마다 다르게 발달합니다. 이걸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브레인 핑거프린트, 브레인 프린트라고 해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개인한테 너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려줘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떤 코스를 밟는가 하는 게 밝혀져야 가능하겠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일우 교수라고 울산 과기원의 교수가 서커스를 자이러스를 이렇게 하는 걸 고안을 했고요. 위스콘신 메디신의 정무경 교수라고 한국인, 한국말 별로 잘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거를 NIMH에서 연구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 현재처럼 이런 뭐 부피를 본다든지 연결성을 본다든지 뭐 이런 시크니스, 두께를 본다든지 이런 걸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뭐 몇백 명을 모아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맞는 맞춤형 그런 패턴을 찾아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발표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권준수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의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뭐 수백여 가지의 유전자 그리고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어려운 이런 난제인데 권준수 교수님께서 30여 년간 이 분야에 질문을 가지시고 쭉 풀어오신 그런 과정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10분밖에 질의 시간이 없어서 청중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고 간단한 본인의 소속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한 분당 하나의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를 좀 네, 이쪽에 앞에도 먼저 있고 두 번째. 네. 네, 권준수 교수님 훌륭한 강의로 저희에게 그 좋은 생각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연구소의 교육학 박사 유명혜입니다. 저희 그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전문 그 자격 면허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그 아주 유능한 그 어떤 분이 모임에서 평소에 반듯하다가 그 굉장히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주에 속하는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상당히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 빅퀘스천의 그 표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배움을 얻기 위해서 왔고요. 특별히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양성하는 그 인재들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서 그 정신병의 씨앗이 있다면 그 잘 이렇게 예방이 또 가능하고 그런 그 의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무나 그 기쁘고요. 그래서 그 학부라든가 또 그 대학원에 또는 교직원 중에도 있을 수 있겠죠. 반듯한 분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방이 가능한데 그것은 아무래도 타인들보다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참여를 해야지만 예방과 치료와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국가나 그 사회적으로 공공적으로 진행하는 그 국가 건강 검진이라든지 어느 정도 스탠다드 그 건강 검진 범주에서 요 그 아이템을 진단하고 예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작은 거라도 그거를 표준으로 건강 검진의 필수 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 필수라든지 이렇게 구강이 필수라든지 이러면 그러한 그 아이템으로 포함을 해서 자기 자신도 그 씨앗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코스에 진단과 예방과 치료와 개선의 코스에 이렇게 진입이 되게끔 하는 그런 그 국가 정책적인 것도 깊이 한번 이렇게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 겸 질문이고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체 검진처럼 정신 쪽도 검진이 필요하다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계속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신체 검진처럼 쭉 팔로우를 해서 검진을 하고 문제를 우리가 처치를 하고 이게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정신질환이 낙인이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낙인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그래서 낙인이 없어지는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하고 그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네 선생님. 스키조프레니아 페런트를 가진 보이가 청년이 돼서 고위험군이 됐는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스테이 홈 하는데 그럼 나라적으로 포싱으로 트리트먼트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정신병원에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문제를 정부가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건가? 그거는 논란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정신질환이니까 신체 질환이면 뭐 관계가 없죠. 정신질환이니까 그걸 어느 정도까지 어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건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신질환은 정신병은 10대 후반, 20대, 30대 초반에 발병을 합니다. 대부분이. 왜냐하면 그때 뇌가 굉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백질. 그래서 굉장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취약해져. 그때 스트레스가 온다든지 이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잘 케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컴플렉스 하다 그랬잖아요. 유전적인 게 있더라도 잘 지내는 사람은 그냥 잘 지내는 거죠. 환경이 괜찮으면.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지금 질문한 거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네. 해학과 초청 교수 김의신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55년 살면서 내과 의사인데 여러 이렇게 환자를 정신과 의사하고 이렇게 상의하러 가 볼 때마다 이상스럽게 정신과 의사들은 외모가 보통 의사들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수염이 길지를 않나, 머리를 산발한 사람도 있고 문신을 장창하고 보기에도 우선 그냥 너무 이상한 사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예외적으로 만나서 그런지 제 생각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복잡한 정신 문제를 다루면은 무슨 보기에도 이상스러운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왜 그런지 늘 궁금했어요. 예, 아주 빅 퀘스천을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뇌의 병이기 때문에 뇌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뇌영상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뇌영상술을 통해서 뭐 알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부분적인 거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펫 가지고도 한계가 있고 뭐 굉장히 레졸루션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신치료, 약물치료보다는 정신치료, 정신분석 뭐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왜 저럴까 뭐 여러 가지 어릴 때 양육에 문제가 있을까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수염을 깎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염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사이언스가 이 정신과가 한동안 사이언스나 의학의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무슨 뭐 그게 이제 프로이드의 문제, 굉장한 문제였죠. 그리고 데카르트가 문제를 일으켰고요. 이원론으로. 그렇지만 이제는 뉴로사이언스가 발전해서 아주 핵심으로 메인스트림에 들어왔습니다. 뇌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 두 분 정도 더 굉장히 질문하시면 제 질문 언제 할지. 네, 뒤에 선생님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본과 4학년 신정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이 강연 중에 말씀하셨던 클리니컬 하이리스크를 정의할 만한 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게 있는지,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가능할지 궁금했습니다.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진단 기준은 당연히 있고요. 그 전에 하이리스크도 이런 경우에 하이리스크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캄스라는 호주가 중심이 돼서 호주 유럽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게 있고, 십스라고 미국의 예일 대학이 중심으로 만든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단을 하고 그걸 하죠.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나는 너를 하이리스크라 그러는데 가서 연구를 다 했는데 미국에서는 너 무슨 기준으로 했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네, 저기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질문 있는데 제가 약간 망상에 대한 개념이 조금 헷갈리는데 그 망상이라는 게 하나의 사물을 왜곡해서 인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현상을 좀 왜곡하거나 좀 비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뭐- 망상은 네. 영어로 false belief입니다. false belief.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게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게 망상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치료, 설득을 통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몇 학년이죠? 저는 지금 대학원생 대학- 박사과정 그거 이제 정신과학을 배우면 그런 게 나오는데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수의 역량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노력을 안 해요. 근데 자기는 가수가 될 수 있다 굳건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그거는 망상하고 좀 보면- 다르겠죠. 자기가 가수가 되고 싶고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하느님이다. 예를 들면 내가 이 능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느님처럼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확실하다. 내가 이걸 하면 된다. 이렇게 완전히 믿고 있고 이야기 너 말이 되냐? 그래도 아니 내 하느님이야. 그건 망상이죠.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는 앞으로 자기가 확신을 가지는 것과 좀 다르죠. 피해망상, 저 사람이 전혀 관계없는데 나를 해치려고 해. 근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 분명히 나를 해치려고 해요. 도망치고 뭐 이런 거는 망상이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권준수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의학연구원에서 준비한 Big Questions in Medicine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고 공감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기를 바랬습니다. 소중한 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